지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이 밖으로 나오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다시 꿀꺽 삼켜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참을 인 자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을 마치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웃으며 양보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말하며 착한 사람이라는 훈장을 달아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의 속마음은 과연 괜찮을까요? 그 훈장 뒷면에는 골마 터진 상처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감옥 속에 갇혀 내 마음의 비명 소리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대신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의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위선을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고독의 용기입니다. 넷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여 나를 지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퇴근길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누군가 실수로 한 중년 남성의 발을 밟았습니다. 발을 밟힌 남성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괜찮습니다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을 밟은 사람은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그 중년 남성은 퉁퉁 부은 발을 부여잡고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지하철에서 어떤 무례한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 그의 분노는 발을 밟은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짜증을 받아내야 했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착한 사람이었던 그가 집에서는 나쁜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발을 밟으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의 감정은 거기서 해소되고 집까지 그 불쾌한 기분을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참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틀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게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4가지 원칙을 통해 이 비극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예의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위선을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싫은 소리를 못할까요? 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까봐, 관계를 망칠까 봐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라는 것은 서로의 이기심을 숨기기 위해 발명된 가면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예의라고 부르는 것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난받기 싫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우리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회사에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동료가 영수 씨, 미안한데 이것 좀 대신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하면 자신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자신은 찌개가 먹고 싶지만 상사가 오늘은 짜장면 어때? 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도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팀의 화합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참음으로써 갈등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영수 씨는 원래 착하니까, 영수 씨는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라며 그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상사는 김영수 씨의 취향이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영수 씨는 아무거나 다 잘 먹잖아 라고 단정 짓습니다. 정작 김영수 씨의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야근을 하며 동료의 일을 대신 처리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퇴근길에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폭발하게 됩니다. 복사기 종이가 떨어진 것을 보고 왜 아무도 종이를 안 채워놓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라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성격이 이상해졌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김영수 씨는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 수 없다.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왜곡된 형태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김영수 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 업무가 많아서 그 부탁은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얼큰한 찌개가 먹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을지 모릅니다. 동료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상사는 김영수 씨의 취향을 존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영수 씨 자신의 자존감이 지켜졌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를 위조 지폐에 비유했습니다. 예의는 위조 지폐와 같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해 그것을 통용시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다. 단, 그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진짜 황금을 녹여서는 안 된다. 즉,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본질,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이라는 진짜 황금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친절한 미소가 나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의 친절도 진심이 됩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겉으로 웃는 것은 나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인 예스라는 가면을 벗어보십시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나의 기분을 망치지 마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소통입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말들은 결코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솔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착한 사람 연기를 하느라 나라는 존재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조용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찾아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다가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춥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을 찾지만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중한 거리두기이며 이 거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부 박미경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미경 씨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시댁 험담, 남편 흉, 아이들 걱정 등 온갖 하소연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이 많다. 힘들었겠다. 맞장구를 쳐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자 친구는 박미경 씨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 씨가 밥을 먹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심지어 잠을 자려는데도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변했다.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 하며 서운해합니다. 박미경 씨는 전화를 받는 것이 고역입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자신의 기분까지 우울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오랜 우정이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박미경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추워질까 봐 도망치지 못하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박미경 씨에게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약간의 냉담함은 인간관계의 소금과 같다.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 없듯이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냉정함, 즉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미경 씨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야,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에너지가 빠지고 힘드네. 우리 만났을 때는 즐거운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어떨까?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내가 쉬어야 하니 통화는 자제해줬으면 해. 이 말은 친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박미경 씨 자신의 가시를 드러내어 친구가 너무 가까이 와서 찔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구의 가시에 내가 찔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는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너 참 냉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박미경 씨의 그 의견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 말 때문에 떠나버릴 친구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처음에는 어려워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존중하게 된다. 반면 모든 것을 맞춰주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나에게도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는 표식입니다.
이 고슴도치의 지혜는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경계를 너무 쉽게 침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스마트폰을 검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여보,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 주말 오후 2시간은 나 혼자 있게 해줘.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서로 숨 쉴 구멍이 생기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참는 사람은 결국 터지거나 도망갑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사람은 조율하고 맞춰갑니다. 속으로 끙끙 앓으며 경을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상대방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사용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지혜이며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고독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참는 가장 깊은 뿌리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머리는 나의 행복이 자리 잡기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의 머릿속, 그들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우리를 좋게 평가했다가도 순식간에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런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남의 생각 속에 나의 행복과 인생을 맡겨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주인이 칭찬해 주어야만 기뻐하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호 씨는 명절이 두렵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을에 쏟아지는 질문과 참견 때문입니다. 취직은 했니? 누구는 대기업 갔다더라. 공무원 준비는 안 하니? 이진호 씨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 정신 차려라 같은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숨어 한숨을 쉽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친척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진호 씨는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진호 씨에게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가? 그들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느냐다. 만약 이진호 씨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웹툰 작가가 꿈입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싸해질 수 있습니다.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진호 씨는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입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예찬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의견을 숨기는 시간은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반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의견을 말하고 그로 인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가 되는 시간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색깔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귀족이다. 정신적인 귀족이 되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뱉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그건 싫어라는 취향의 표현부터. 그건 옳지 않아. 내 생각은 달라라는 가치관의 표현까지. 말을 해야 내 생각이 구체화되고 말을 해야 내 존재가 세상에 각인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은 당신을 배경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당신은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그 대가로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만이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맨다. 당신의 솔직함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은 당신의 가면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남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관계 100명보다 진실한 관계 1명이, 아니, 진실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여 나를 지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욕망과 결핍을 만들어 고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고통,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은 줄여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속으로 사귀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고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병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세계 정신의학계에서도 한국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등록될 만큼 우리 문화 특유의 질병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오랫동안 참아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독이 되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꺾여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댐으로 물을 막듯이 억지로 막아버리면 결국 댐이 무너지거나 고인 물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최 대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대리의 상사는 인신공격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내뱉었습니다. 최 대리는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처자식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만 되면 배가 아프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최 대리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사가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최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업무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인격적인 모독은 삼가 주십시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최 대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사는 사과하지 않고 씩씩대며 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최 대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최 대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 대리 자신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 대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인내가 아니라 비겁한 굴종이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나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두려워 피하면 그 갈등은 내면의 전쟁이 됩니다. 외부와의 작은 전쟁을 치르는 편이 내면의 지옥을 겪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물론 싸움은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반드시 치러야 할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나의 입장과 감정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저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거울을 보고 나는 소중해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부당함에 맞서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낸 경험, 내가 나를 대변해준 경험, 그것이 자존감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왜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닌지, 왜 필요할 때 자기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지, 네 가지 원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의라는 이름의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짓된 친절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고슴도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 찔리지 않도록 의견, 표현이라는 수단을 통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를 지키기 위해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내면의 병을 키우지 말고 외부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내일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쾌함, 답답함, 분노, 슬픔,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을 보호하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참으면 병이 온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대신 비빔밥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친구가 늦었을 때 괜찮아 대신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다음엔 늦지 마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참고 인내하느라, 당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앓는 대신 겉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의 배경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말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내일은 누군가에게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직접 쓰고 연출하고 연기하는 단 한 번뿐인 리얼리티입니다. 대본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대사를 읊지 말고 오직 당신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대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 깊은 지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